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총선 98일 앞입니다. 지금 석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이라뇨. 아직도 때가 안 됐나요? 저는 때가 한참 지났다고 보는데, 원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나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물으니까 본인은 그렇잖아도 그런 보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로 나갈지 여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쎄,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한국당이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거 있나요?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다 그러면 청와대를 유권자가 막 비난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상이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난 여름에 다들 입장을 밝혀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만두고 서울 구로를 출마한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다른 사람들 몇 사람 또 정리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여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거짓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작년 12월 25일에 보니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로에 출마한다는 윤건영 실장을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더군요. 제가 보기엔 선거법 위반인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위반이죠. 그리고 여하튼 최근에도, 그러니까 지난 여름 이후에도 청와대는 여러 번, 한 2번인가 3번 정도로 기억하는데,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정리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이미 다 밝혀서 정리가 됐다고요? 아니, 우선 본인부터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런 발상이 참 희한하다. 객관적인 팩트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70 내지 80명이 된다. 80명 정도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53개 지역구죠. 253개 지역구에 80명 정도가 지금 내려가서 총선에 출마하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80명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같은 사람도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이 그만큼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사람들 이렇게 끌어서 써야 되는데 진문감별을 합니다. 진문감별. 청와대 갈 사람들은 그 친문 중에 핵심 진문, 그 사람들을 청와대로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그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주 능력이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청와대로 누가 추천을 한 모양입니다. 능력이 되니까, 그쪽에서 참 보기 드문 능력자니까. 그런데 다 오케이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진문감별에서 탈락했답니다. 너는 머리에 누구가 써 있어서 안 돼. 진문감별에서 탈락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진문이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가서 있는 사람들은 친문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친문 중에서도 진문, 그 사람들만 청와대로 데려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근데 이번 총선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을 또 써야 되는 거다. 노무현 정부 때 회전문 인사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회전문 인사라는 것은 바로 친노의 핵심들을 데려다가 청와대에서 썼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른 자리에 뭘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2자리, 3자리, 4자리 집권을 5년 동안 그렇게 돌려막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곧 인재풀의 빈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3년도 안 지나서 인재풀의 빈곤에 처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결국은 대거 내려가서 총선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자, 올해 4월이면 2년 11개월 차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2년 11개월 차.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간 상당수의 비서관, 수석비서관, 행정관 이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 기회다. 왜 그러냐면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2년짜리보다는 아니 이미 청와대는 뭐 명함은 올렸으니까 청와대 무슨 행정관 무슨 비서관 뭐 이런 명함을 올렸으니까 그건 됐고 이제 4년짜리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 이 4년짜리 직업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바로 국회의원 배지다. 그래서 2년 앞으로 길게 있어봤자 2년 있는 거 아닙니까? 2년도 못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길게 있어봤자 한 1년도 못 있죠. 대개 총선 끝나면 또 개편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한 몇 달 뒤에 개편당할 그런 상황이면 4년짜리 직업을 구하자. 그 이유가 상당히 크다. 이거는 정치 현장에 있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4년짜리 직업을 구하는데 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나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5% 이 정도 되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35%쯤 된다. 안 나갑니다. 눌러 앉으려고 여기저기 로비하고 다니죠. 왜 그러냐면 4년짜리 직업 구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폭망하니까. 직업 구하려다 나가서 돈 쓰고 국회의원 선거 했는데 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와 당선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과 땅에 떨어진 뭐 한 호박 같은 뭐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런 상황에 한국당의 지지율 30%를 얼마 전에 잠깐 넘었다가 지금 그 밑으로 또 푹 떨어져 있습니다. 더블입니다. 더블. 지금처럼 4년짜리 직업 구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열세인 이 상황 때 빨리 4년짜리 직업을 구하자 해서 지금 너도 나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지방 같으면은 가서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뭐 연합장도 보내고 뭐 누구 경조사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수도권은 안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같은 사람이 아직도 안 정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그냥 낙하산처럼 내려가도 당선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박터지게 청와대 출신들이 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효과는 어떨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에서 우선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출마에 나선 걸 문도리의 공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도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탄도리 기억나시죠? 탄도리.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했을 때 탄핵 역풍으로 그때 열린우리당이 아마 100석도 못 건질 것이다. 이렇게 모든 전망이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본인한테는 뭐 고역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박관영 당시 국회의장에 따르면 탄핵을 유도했다. 박관영 국회의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절묘한 정치 테크닉에 당했다. 박관영 당시 국회의장은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이 없었으면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은커녕 100석도 못 얻습니다. 아마 제3당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1당, 그 다음에 민주당 2당, 열린우리당 3당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승부를 걸었다. 이게 이제 박관영 당시 국회의장의 회고인데 그거야 뭐 역사적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도 그 가능성은 꽤 있었다. 여하튼 일당이 안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갑자기 일당이 됐습니다. 탄핵 역풍으로. 그때 탄핵 역풍으로 갑자기 일당이 돼서 초선 의원이 108명이 됐습니다. 초선 의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108번뇌라고 부르고 탄돌이라고 부릅니다. 탄핵 역풍으로 얼떨결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 이게 탄돌입니다. 탄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에 곧바로 총선이 있었죠. 집권 후에 2달 만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지역에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한국당 계열이죠. 당시에 한나라당 계열이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강북, 뭐 노원, 뭐 뭐 성북, 뭐 중랑, 뭐 이런 데서도 대거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때 그것을 타운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뉴타운. 이번에 문돌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돌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바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 문돌이의 공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발 기류. 무슨 얘기냐면 지금 80명 이상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튕겨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발이 아마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역풍이 분다고 봐야죠. 이 문돌이의 공습에 대한 역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의도 정치에 가보면 그 경선의 공정성에 대해서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 믿으면 바보입니다. 경선의 상당수는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를 민주연구원에서 합니다.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그건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이 마사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조작이다. 조작을 합니다. 그건 어느 당이든 비슷합니다. 물론 조작을 광범위하게 하느냐, 특정 몇 명에 관해서만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조작 요소가 상당히 있다. 이거는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이거나 오래 관찰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경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내 반발은 굉장히 커지게 돼 있다. 이거 다 짜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돌이 공습에 대한 당내 반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돌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간의 그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50%에 육박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정말 그럴 것인가? 이거는 추세는 맞을 겁니다. 지금 한 45% 정도에서 정체 상태인데 추세는 맞을 텐데 정말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인가? 올해 4월달 총선이 임박해서도 한국당 지지자들 또는 한국당에 지금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비박이 많습니다. 이 비박들이 그냥 그대로 침묵하거나 아니면 유승민당을 지원할 것인가?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답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만약에 궁극의 상황에 가면 그리고 더군다나 통합이 된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그것이 이번 총선이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뭐 내가 공천권을 휘두르겠다 끝까지 라고 해가면서 말로만 통합 얘기하고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그러면 뭐 문돌이들이 대거 당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완벽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거연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지니까. 지면 뭐 황교안 대표한테 대권기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선거연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유권자들이 만약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면 문돌이들의 이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라는 성격으로 총선을 치르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집권 한 3년 차쯤에 치러진 총선이 역대 2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1988년 민주화 이후에 1996년이 있었죠. 이때가 3년 2개월 만에 치러졌는데 신한국당 139석으로 과반에 실패했습니다. 요즘이야 과반 실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집권당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과반에 실패했습니다. 3년 2개월 차. 선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게 139석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중간평가. 이것도 3년 2개월 만에 치러진 2016년 총선. 지난 총선이죠. 지난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122석으로 1당을 놓쳤습니다. 집권 3년차 안팎에 치러진 선거는 대부분 중간평가다. 이 중간평가에서 집권당은 과반에 실패했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앞으로 지금 90일 남짓 남았는데 이 동안에 남북관계 좋아질 리 없죠. 그 다음에 경제 좋아질 리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은 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이고 실제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거기다가 당내 반발, 문도리 공습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평가적인 성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다면 결국 문도리의 공습은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98일 동안에 많은 또 다른 분석이 있겠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그 문도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 이것은 순풍보다는 역풍을 불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경험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